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저번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 금리 인하 조건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몇몇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기사로 냈었습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 보시면 박성훈 구독자님이 관련된 그 링크를 하나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다뤄보고 왜 그 연준 이사들이 금리나 카드를 갑자기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4월 20일자 기사예요. 일단 제목은 연준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경제 성장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경제 성장이 흔들리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말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소비 침체거든요. 소비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 상태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경제 성장이 흔들린다면 소비 침체가 일어날까요? 상충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경제 성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뭐 경제 성장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 고려한다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를 경제가 나빠지는데 합니까? 다 상충되는 내용이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되지도 않는 말을 조금 연준에서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대입을 시켜도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그 에반스거든요. 현재 시카고 총재고 올해 그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총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속되면. 우리의 통화 정책이 사실은 제한적이라면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뺀 거예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동안 1.5%를 하회한다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CNBC에서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제 확장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긴 경제 확장 기록이다. 이런 비슷한 시기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때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그때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이 아니라 지지난 사이클이에요. 그때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 3.9%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었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정책의 반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마디로 연준의 최근에 그 비둘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뀐 그런 뒷배경에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시기다. 그리고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연준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도구가 거의 없을 것이고, 한마디로 정책적인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놓고 보면은 2.25에서 2.5%라는 금리는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높다라고 지금 경제에서는 갑자기 시장에서 작년 말에
신호를 보냈었죠. 그러니까 웃긴 겁니다, 되게.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연준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도구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쓸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낮출 수 있는 것도 이 정도 2.5에서 2.25에서 2.5% 정도밖에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 후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앞에 그 에반스 총재도 같이 언급을 했죠. 통화 정책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1.5%,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1.5%를 하회하는 그 기간이 수개월 동안 유지될 경우, 이거는 결국 소비 침체거든요. 소비 침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금리가 계속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치의 금리,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가해지겠죠. 실질 그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5%를 하회한 상태에서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정도, 그러니까 뭐 연말 정도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경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소비자 그 심리가 왜 낮아지고 있을까?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아무래도 서민경제입니다. 이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서민경제. 뭐 부자 상위 10% 애들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 경제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서민경제가 결국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매업이죠, 소매업. 소매업, 자영업. 이게 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매업이 탄탄한 그런 상태에서는 서민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경제가 하락하기 전에는 소매업과 그 자영업 쪽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소매업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나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4월 16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그 소매업 폐점이 지금 6,000개가 넘었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얘기가. 2018년에 소매업체 폐점이 총 5,864개입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지금 뭐 2분기 초잖아요. 2분기 초 4월달이면. 그런데 이미 작년 전체 소매업계 폐점 개수보다 더 많이 폐점한 상태예요. 6,000개가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대략 12,000개 정도 폐점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다면 당연히 소비 침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조업 쪽입니다. 지금 뭐 유럽은 이미 침체에 들어섰고요.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 제조업 PMI 보면은 하향 추세에 있죠. 그래서 특히 연말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동시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달 그 정도의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빠르면이고요. 내년에 가면 더 윤곽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이 수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제조업 PMI도 계속 낮아지고 이런 소매업체 그 폐점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소매업체 폐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소매업체 그 CEO들이 점포를 굉장히 많이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관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세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소비 심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소비 침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군원 인플레이션 값은 오랫동안 낮은 상태, 2%를 하회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이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언급을 했다라는 뜻은 괜히 언급한 게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미 그런 현상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슬슬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통상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부터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죠. 이거는 지난 2006년, 7년 연준의 그 정책을 리뷰를 할 때 그때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현재 그 서민 경제 쪽에서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숫자로도 지금 보여지는데, 2018년보다 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속도가 붙었고, 이거는 이제 CNN 쪽에서는 단지 시작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추세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은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은행권 대출입니다. 지금은 은행 쪽 1금융권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금융권 쪽에서는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비은행권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 비은행권 대출이 2018년에 갑자기 또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자면 결국 비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 때 중앙은행과의 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제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는 결국 채무자, 채권자까지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이런 비은행권 대출의 그 부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생계 위협을 받는 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2020년 미국 대선이랑 겹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20년 대선쯤에 조금 이 문제가 같이 겹칠 수도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변수가 조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가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더 근접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 드릴 것이, 그 영상에 보면은 댓글들 보면은 계속 그 화폐 개혁 문제, 우리나라 화폐 개혁 문제를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미 한국은행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지금 무리라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냐, 뭐 그런 거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 괜히 정치권에서
뭐 이슈를 만들기 위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탄탄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이미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환경에서 화폐 개혁을 한다? 이거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잠시 미뤄두세요. 지금은 아직 이걸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 연준의 최근 연준 이사들이 언급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매 업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오늘 선물 지수를 보니까 저점을 또 한 번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5파동 하락의 그 구조를 이제 거의 갖춰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올 그 추가 하락의 강도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 한 3, 4개월 정도의 시장을 좀 구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잘 면밀히 지켜보고 금요일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